자, 284페이지 보시면 기한이 나오죠. 일단 의는 저 번째 있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면 그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조건이 돼요. 핵심 판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차 계약을 차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기한인가요, 이게? 임차인에게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건 뭐죠? 불확실하죠. 요거는 기한이 아니라 뭐가 되죠? 조건이다. 따라서 요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요거 좀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종류해가지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 시기, 효과가 없어지면 종기고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했죠.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변제해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할 테니까 기한인데,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확정기한이라고 하고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죠? 기한이긴 한데, 다만 제가 언제 죽을 줄은 모르죠. 오늘 밤에 뒤질 수도 있고 20년에 뒤질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 한다. 뭐 개념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가정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없어요. 만약에 가정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뭐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살자, 이런 거 다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또 단독행위도 뭘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특히 우리 교재는 소고표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다 뭐냐면 단독행위거든요. 그래서 조건과 마찬가지로 단독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기억해 두시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어음수표행위죠. 어음을 발행하거나 수표를 발행할 때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음의 경우에는 뭐가 있죠? 지급일, 따라서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한부 법률 효력은 1번 기한 도래 전에 효력해서 조건과 똑같아요. 조건 성취 전에는 기한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요.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2번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은 조심할 것은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건은 소급표가 없지만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 기한에 이익해서 넘겨보시면 의의가 나와요. 예를 들어 보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채무자에게 좋은 것이냐 채권자에게 좋은 것이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이 12월 30일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한은 채권자에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의 한 번씩 읽어보면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어떻게 됐죠?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뭐죠?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죠. 그러면 12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입장에서 뭐 할 필요 없죠?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좋은 거죠? 채무자에게 좋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니까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죠? 채무자에게. 그래서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에 가지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항상 그러느냐 해가지고 1, 2, 3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기억하기 좋습니다. 무상이면 기한은 채무자만 좋다. 이에 반해서 유상인 경우에는 기한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적인 거죠. 무상임치,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만 그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굴 말하냐면 임치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임치는 채권자만 기한액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맡긴 임치인이다.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는 기한액이 폭인데 이렇게 1번과 3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지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뭘 받죠? 이자를 받으니까 그건 뭐죠? 유상이죠. 예를 들어서 3년 상한으로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돈을 갚으러 가면 은행에서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뭘 내라 그러죠? 중도상한 수수료를 내라고 하죠. 그것이 뭐예요?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린 것처럼 뭐인 경우는요? 유상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규정이 뭐죠? 결국은 중도상한 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기한의 이익 상실해가지고 을이 나와 있고 상실사에 총 4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고요. 이런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3번에서 효과해가지고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가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뭐 너무 취업적인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는 우리가 전에 했던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페이지 291페이지 기간이 갑니다. 기간. 요 기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내진 않아요. 잘 내진 않는데 다만 이걸 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헷갈립니다. 일단 기간을 계산할 때 첫 번째 기산일인데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냐면 초일을 첫째 날을 뭐 하냐면 산입 계산에 포함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결국은 원칙에 따라서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같아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한 달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2월 1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2월 1일 어떻게 되죠? 2월 1일 자정이 끝나는 날이 되고요. 그 다음 연령 계산처럼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언제가 되냐면 끝나는 날이 전날입니다. 전일이 끝나는 날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연령 계산이니까 생일이겠죠, 그죠? 그럼 제가 제 생일이 9월 17일인데 뭐 9월 17일부터 뭐 20년이다 그러면 끝나는 날이 며칠이냐면 9월 16일 어떻게 해요? 자정이 되는 거죠. 9월 17일 날 뭐가 돼요? 0시가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기억할 거.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째 날을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끝나는 날하고 시작하는 날하고 끝나는 날이 뭐예요? 같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연령 계산처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끝나는 날이 뭐죠? 시작하는 날 뭐죠? 전날이 된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요 자정이냐 영시에 따라 또 날짜가 바뀌죠. 그죠? 2월 1일 자정이면 어떻게 돼요? 2월 1일 자정이면 어떻게 됩니까? 1월 30일 영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막 헷갈리니까 뭘 가지고 일단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정 가지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뭐합니까? 산입합니다. 따라서 끝나는 날과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뭐죠? 동일하게 되고요. 연령 계산처럼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끝나는 날이 뭐죠? 하루 전날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넘겨보시면 법조문이 나오는데 160조 3항입니다. 월 또는 연하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뭐죠? 만료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31일부터 한 달이다. 그러면 끝나는 날이 며칠이어야 돼요? 2월 30일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초일을 산입하는 날과 결과 시작하는 날과 끝날이 뭐죠? 같아진다고요. 그러면 1월 30일부터 한 달이면은 끝나는 날이 며칠이어야 돼요? 2월 30일이 돼야 되잖아요. 2월 30일은 없잖아요. 올해 2월 달에 며칠까지 있나요? 28일까지요. 그러니까 2월 30일이 아니라 며칠이요? 2월 28일 날 자정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끝나는 달에 그 해당 날이 없으면 끝나는 날에 말일이 뭐가 돼요? 끝나는 날이 되고요. 그 다음 161조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그 기간의 이기를 뭐죠? 만료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월 1일부터 한 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날이 며칠입니까? 3월 1일이어야 되겠죠? 근데 3월 1일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알다시피 3.1절 뭐죠? 공휴일이죠. 그죠? 끝나는 날이 며칠이에요? 3월 2일 날이 뭐죠? 끝나는 날이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기간을 계산할 때는 숫자만 나오면 어려워하시죠? 저도 어려워요. 초일을 뭐죠? 산입합니다. 따라서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되고요. 연령이 계산할 때, 초일, 다시 한번 할게요.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과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뭐죠? 같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연령을 계산하는 것처럼 초일을 뭐예요? 산입하게 되면 종료하는 날이 뭐죠? 하루 전날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끝나는 날에 날짜가 없다면 그 해당 월의 뭐죠?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 되고, 끝나는 날이 뭐면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뭐가 돼요? 끝나는 날이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네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판례 같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95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가 나오죠. 소멸시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험 문제 물론 반드시 내고요. 반드시 내는데 한 문제는 기본이고 때에 따라서 뭐죠?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한 문제만 냈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는 뭐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 주택관리사 민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게 내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좀 뭔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문제지 뭔가를 막 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 좀 강조하고요. 교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소멸시효가 뭐냐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고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거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제가 길게 쓴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뭐죠? 설명을 드리려고 길게 쓴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뭐가요? 채권과 용익물권입니다. 따라 나머지 권리들 뭐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형성권, 항변권 이런 권리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인데 채권은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최근에는 1년짜리 3년짜리 안 내요. 그러니까 원칙만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요. 용익물권 원칙적으로 2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산점이죠. 기산점 시작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되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 시작점은 언제부터입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에 뭐라 그러냐면 정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또 권리 행사 가능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정지 사유를 배울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갑과 을이요.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연인이에요. 근데 갑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해준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나 500만 땡겨줘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그지 같은 인간 해가지고 뭘 별 그제도 없네. 욕하다가 하도 지랄방송 해가지고 500만 우리 갑에게 뭐죠? 빌려줬어요. 그럼 어른 갑에게 500만을 받을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재수없게 이 인간하고 결혼을 했어요. 돈 못 받죠? 그잖아요. 결혼하면은 받아봤자 그 돈이 그 돈이고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면 혼인하는 순간 채권 행사가 뭐죠?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40년 지나든. 따라서 요 인간하고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하다가 40년 만에 이혼했더라도 뭐가 완성되지 않고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으니까 어른 갑에게 처녀쪽에 빌려준 500만 원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될까요?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죠? 설날에 이제 애가 뭐죠? 5살 꼬마애가 할아버지 세뱃돈 1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죠? 엄마가 나타나죠. 야, 엄마가 보관할게. 뜯겼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 못 받죠? 권리 행사가 뭐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얘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그래서 15년이 지나가지고 성년자가 되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5살 때 나한테 뺏어간 10만 원 내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되고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은 10년, 20년 했죠.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이거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는 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완성되지 않는 거고요. 중단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뭐하게 돼요? 시작하게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500만 원 빌려줬고요. 다행히 이 인간하고 뭘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년째가 됐냐면 9년이 됐고요. 몇 년만 더 지나면요. 1년만 더 지나면 돈을 못 받잖아요. 이때 을이 내 돈 내놔 짜식아라고 권리를 뭐죠? 행사하게 되면 뭐가 행사인지 좀 이따 볼 거고요. 소멸시효는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요때부터 또다시 몇 년이 주어집니까? 10년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10년 되기 전에 또 권리를 뭐하면요?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또다시 10년이 뭐죠?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솔직히 핵심이에요. 우리 주택거래대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웬만하면 문제를 다 맞힐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좀 힘들게 좀 봐야 될 건데 이 정도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 보시면은 295페이지에 총설해가지고 의 나오고 존재 이유가 나오고 하단에 3번 해가지고 무엇과 구별하라고요? 제척기간과 구별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제척기간이 뭐냐에 대해서 원래 개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면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형성권은 뭐에는 안 걸려요? 소멸시 걸리진 않아요. 왜요? 채권과 뭐만요? 용익물권만 소멸시 걸리니까요. 다만 형성권은 따로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을 우리가 뭐죠?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간은 원칙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 형성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예외는 뭐냐면 취소권이에요. 취소권도 뭐죠? 형성권이죠. 따라서 취소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고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얘는 기간이 두 가지가 있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몇 년이죠? 10년.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몇 년입니까?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년과 10년짜리 나눠져 있는 취소권은 예외적인 거고요. 취소권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제척기간들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짜리도 있고 뭐 6개월짜리도 있고 그런 게 뒤에 있긴 한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몇 년이라고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뭐죠? 제척기간인데 원칙적으로 10년,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죠?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들의 특징을 좀 볼 건데요. 첫째, 요 제척기간을 가끔 불변기간이란 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제도가 없고 중단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는 정지 중단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뭐하게 돼요? 늘어나게 되죠. 만약에 정지 중단 사유가 있다면 채권의 경우에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채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소멸시효는 기간이 뭐죠? 늘어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불변 기간이라는 말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소급효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멸시효는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기산점으로 소급해 소멸하기 때문에 소급효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돈 갚을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10년 동안 이자는 내야 돼야 낼 필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완성된 때부터 채권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으로 뭐가 되세요? 소급돼 소멸되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도 없고 무엇도요?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의 권리의 소멸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뭐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습니다. 완성되면 그때부터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가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이 법원에서 고려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주장이. 그래서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의 조사는 법원이 뭐요? 직권으로 조사하고요. 당사자가 뭐 할 필요 없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척기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제척기간이 뭐죠?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다. 원칙질은 몇 년입니까? 10년.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고요. 특징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기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늘어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을 불변 기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소급효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직권을 조사한다는 말은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 당사자가 뭐 할 필요 없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96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297페이지 나오네, 그죠? 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죠? 자, 29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번 소멸시효의 요건이 나옵니다. 다 한 거죠. 1번 소멸시효 권리는 관리 해가지고 채권과 뭐죠? 용의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데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할 텐데 전세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거든요.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몇 년이에요? 20년 지나야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10년도 못 넘는 권리가 20년 지나야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는 논리 모순이다. 그래서 전세권은 빼자. 이런 학설도 있긴 해요. 다만 이거는 학설이지 뭐가 아니에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크게 채권과 뭐가요? 용의물권이 소멸시효 걸린다. 이 정도죠. 그 다음 2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재산권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왜 안 걸리는지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상린관계상의 권리나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유는 뒤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항변권, 규제는 없지만 형성권 이런 것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 걸리지 않고요. 담보물권이나 점유권 이것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 다음 밥원해가지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더니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인도해줘서 을이 이 건물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을이 자기 앞으로 아직 등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없냐면 소유권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해서 인도받았지만 뭘 안 하고 있다면요?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요. 여전히 갑에게 법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느냐? 아니죠.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갖게 되냐면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죠. 왜요? 매매 계약을 했고 뭘 줬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줬으니까요.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따라서 뭐에 걸려야 되냐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이니까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고요. 따라서 은 갑에게 더 이상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 올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소멸시효에 걸리고 완성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방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뭐하고요?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도 않고요. 소멸시효가 뭐도 안 돼요? 시작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권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유를 계속하는 거 물론 권리 행사이지만 적극적으로 권리를 팔아먹는 것도 뭐죠? 권리 행사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완성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방치를 해야 된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매순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권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권리를 팔아먹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리를 팔아먹는 것도 적극적인 뭐예요? 권리 행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결론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타 판례상 문제되는 경우에서 1번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등기 청구권 문제들 나오는데 매수인과 유사합니다. 이 사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 걸려야 하지만 A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소멸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넘겨보시면 B에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된다. B, C가 나와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민법 부칙 제10조와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건 내지 않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소멸시효도 언제 시작하느냐?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해서 밑에 166조 1항 해가지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어떻게 해요?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요 기산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인데 이것도 판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소멸시효는 판례 같은 거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하단에 보시면 맨 밑에 줄 1. 확정기한부 채권이죠. 자, 한번 생각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아라. 그럼 이게 확정 기한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12월 30일이 돼야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12월 30일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뭐죠? 소멸시효는 시작이 되겠죠. 우측에 2번 불확정 기한부 채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으면 뭐 한다 그럴까요?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었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이게 뭐죠? 불확정 기한이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언제 자동차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뒤지면 자동차를 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죽은 때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겠죠. 따라서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말은 그 도래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고요. 주의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이에요. 친구한테 급하다고 연락 와서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물론 돈을 친구한테 빌려줄 때는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50만 원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갚을게라고 기한을 정했으면 12월 31일부터 뭐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으면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기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뭐가 돼요?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판례는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넘겨보시면 기한예계 상실의 약관이 있는 채권이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라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똑같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이유로 언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우측에 마번해가지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간이 두 가지거든요. 이건 꼭 기억해 두시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밑에 박스 밑에 10년입니다. 두 가지 기간입니다. 그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 행위 시부터 몇 년이요?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채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하단의 박스 밑에 밥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언제부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선택적권 의미 없고 구상권도 의미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크게. 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고 만약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된다. 요 두 가지인 거죠. 그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예요. 부작위 채권입니다. 위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됩니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부작위 채권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제 처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저는 뭐가 있는 거죠? 부작위 채무가 있는 거죠. 담배를 안 피울 채무. 그러면 제처 입장에서는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가 언제예요? 담배 핀 거를 보면 인간아 담배 좀 그만 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부작위 채권 위반 행위가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됩니까? 시작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부작위 채권. 자, 뭐라고요? 담배를 안 피우기로 약속했다. 그럼 저는 담배를 안 피울 뭐가 있는 거예요? 부작위 채무가 있는 거죠. 제 처 입장에서는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담배를 피면 피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 시부터 뭐죠?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차와 칸은 보실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할 것 해가지고 채권은 원칙이 몇 년이에요? 10년. 용익물권 원칙이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그래서 채권 이외의 재산권 중에 소멸시효 권리는 뭐죠? 용익물권밖에 없기 때문에 용익물권은 20년.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다만 채권의 경우에는 3년짜리하고 뭐가요? 1년짜리가 있거든요. 잘 내진 않는데 좀 이거를 163조에서 3년짜리가 굉장히 길죠. 그죠? 그래서 줄여보자고요.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자, 부양료, 급료 몇 년짜리입니까? 3년짜리. 월급은 몇 년짜리입니까? 급료죠? 3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을 한꺼번에 합쳐가지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전문직 종사자 채권. 얘들 보시면 의사, 조산사, 간호사, 뭐 설계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해가지고 딱 봐도 우리가 봤을 때 흔히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의 채권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호와 7호는 어떻게 해요? 생산자, 상인, 수공업자죠. 상인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생산자, 수공업자의 채권은 몇 년입니까? 3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자, 부양료, 급료죠. 이자와 부양료, 급료는 몇 년짜리입니까? 3년짜리. 급료지.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 그 다음에 생산자, 수공업자의 채권은 몇 년이요? 3년.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년짜리가 있죠. 1호 여간 음식조 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의식주죠. 의식주, 먹고 자고 싸는 것과 관련된 채권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호, 2호 합치면 그죠? 1호, 2호는 뭐죠? 의식주 채권이죠. 그 다음 재밌는 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몇 년짜리입니까? 1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 법이 만들 당시에는 연예인을 대단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적으면 연예인. 이렇게 적는 애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뭐죠? 연예인 하면 개무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년대 만든 거니까,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노역인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죠? 1년짜리입니다. 그것까진 받아들이겠는데, 4호, 교수비, 학원비가 몇 년짜리냐면 1년짜리예요. 학원비가. 그죠? 아주 불만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비 안 내셨으면 몇 년만 피해 다니시면 돼요? 1년만 피해 다니시면 학원비는 땡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리해보면 의식주와 관련 채권, 노역인, 연예인 채권, 학원비는 몇 년짜리입니까? 1년짜리입니다. 그죠? 그럼 간단하죠. 그죠? 3년짜리 이자, 부양료, 급료, 전문직 종사자 채권, 생산자, 수공업자 채권은 몇 년이요? 3년. 그 다음에 의식주 채권, 노역인, 연예인 채권, 학원비는 몇 년입니까? 1년.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들은 다 뭐죠? 10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양 애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적는데요.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쓴다네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죠?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직업을 쓴다는 거죠. 그죠?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연예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양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희망은 직업은 뭐예요? 희망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직업은 자기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뭐예요? 도구인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그러면 뭐죠? 유명한 변호사가 돼가지고 어떤 그런 뭐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목표가 뭐죠? 뭐인 건 아니죠? 변호사인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더라.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가 헬조선하고 자꾸 남들보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탄 사람도 행복하다며요. 근데 한국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자꾸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뭐죠? 직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래 희망을 뭘 할 거냐면은 잘 먹고 잘 사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은 뭐죠? 직업은 뭐 강사를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넘겨보시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요 3년짜리 1년짜리가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이제 뭐로 바뀌냐면 10년짜리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원비를 안 되면 몇 년만 버티시면 된다고요? 1년만. 근데 1년 되기 전에 원장님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학원비를 지급하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몇 년짜리 바뀝니까? 10년짜리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165조 1항을 보시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뭐죠? 10년으로 한다. 그래서 단기 소멸시 올린 채권이 판결로 확정되면 몇 년짜리 됩니까? 10년짜리가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단에 3번에 그래서 뭐가 나오죠? 소멸시효의 중단이 나오죠. 요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뭘 해야 됩니까? 방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서
새롭게 뭐합니까? 다시 시작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냐 해가지고 소멸시효의 사유가 우측에 나오는데, 일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뭐만 기억하는 거지? 일단 타이틀만. 1. 재판상 청구는 권리 행사이니까 소멸시효를 뭐합니까? 중단시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가번해가지고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의 종류가 나오는데, 1번 민사소송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돈을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돼요. 만약에 사기로 고소하는 바람에 형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뭐는 중단되지 않습니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인 재판은 무엇만을 말합니까? 민사소송만을 말합니다. 2번 응소의 경우죠. 응소는 뭐죠? 소송에 응하는 거죠.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응소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억 있죠. 기억 기준 밑으로 하나, 둘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에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뭐였죠? 응소하여 그 소송에 적극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로 소위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소제기를 받는 것은 응소는 원칙적으로 뭐가 아닙니까? 소멸시효 중단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뭘 했어요? 권리를 행사했다면 응소도 뭐가 될 수 있죠? 소멸시효의 중단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넣는 이유는 안 넣으면은 교재가 꾸졌다 그럴까봐 넣는 것 뿐이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넘어가면 돼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2.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3.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죠? 중단됩니다. 4.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 출석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합니까? 중단시킵니다. 5. 최고입니다. 최고는 독촉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하냐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최고를 하게 되는데 174조를 읽어봐야 됩니다. 174조.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뜻넘습니다. 밑에 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겁니다. 다시 한번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길게 기억하지 마시고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밑에 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인에게 50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몇 년째가 됐어요? 9년째가 됐단 말이죠. 그럼 물론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 행사이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채고를 했어요. 그래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긴 해요. 다만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에 뭘 해야 됩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6.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되죠? 중단됩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7.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일종의 권리 행사로 봐서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갈게요. 좀 많이 뛰어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307페이지부터 다시 할게요. 자, 307페이지부터. 자,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됩니까? 중단이 됩니다. 다시 따라서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측 하단에 1. 재판상 청구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킨다. 넘기셔도 주의할 점이 두 가지였죠. 첫째, 이 재판은 무슨 소송이어야 돼요? 민사소송이어야 된다. 두 번째, 응소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진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 권리를 주장했다면, 적극적으로 응소했다면 뭐가 될 수 있죠?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셔서 두 번째, 파산 절차의 참가, 세 번째, 지급 명령, 네 번째,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칠석, 다섯 번째, 최고가 나왔고요. 최고에서 주의하실 것은 최고한 때부터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중단의 효과가 뭐가 돼요? 유지가 되고요. 여섯 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한 장을 넘기셔서 일곱 번째, 승인은 소멸시효의 뭐가 되죠? 중단 사유가 됩니다. 끝입니다. 자, 313페이지 오시면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 효력해가지고 169조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올해 시험 문제 나왔는데 뒤에서 보고 아무튼 당사자 및 뭐죠?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효력이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이 중단 후 새로운 시효에 진행해가지고 178조 1항 보시면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뭐합니까? 진행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뭐하게 돼요? 시작하게 되고요. 가 청구로 시효 중단에서 1. 재판상 청구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뭐죠? 진행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요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되면요 1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되니까 권리를 뭐 할 수 없죠? 행사할 수 없는데 9년이 됐을 때 권리를 행사했어요. 뭘 한 거죠? 소송을 민사소송을 뭐 한 거죠? 제기한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세요? 중단이 돼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언제부터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다시 뭐죠?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권리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소제기됐고 뭐가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요때부터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니까 요때부터 새롭게 다시 뭐 한다는 거죠? 시작하게 된다는 점이죠. 아무튼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소멸시효 기삼점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요 재판상 청구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 확인 문제에서 작년도 올해 문제가 나와 있죠. 일단 오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1번 해가지고 읽어보면 1번 10년 도래 전임으로 갑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안 했다가 아니라 소멸하였다로 좀 바꿔주세요. 소멸하였다. 제 오타입니다. 1번 변제 도래 전임으로 갑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뭐요?
소멸하였다. 이거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잘 나간 거예요. 원래 문제는 정확히 나오는데 제가 뭐 한 거예요? 오타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소멸하였다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죠. 갑은 2007년 5월 1일 친구 을에게 아파트 전세 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 2017년 12월 3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 있는데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겠습니까? 2007년 12월 30일부터 시작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따라서 2017년 12월 30일로부터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이니까 언제 끝납니까? 2017년 12월 31일 자정이 끝나죠. 아까 제가 날짜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시작하는 날짜와 끝난 날짜가 어떻게 해요? 같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 소멸시효가 되는가? 2017년 12월 31일 자정이 뭐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고요. 그런데 2017년 5월 1일이 되도록 을은갑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년 도래 전이므로 갑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하였다는 뭐죠? X입니다. 그죠? 1번은 뭐예요? X입니다. 소멸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오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멸하였다 X입니다. 아직 몇 년이 안 됐습니까?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12월 30일부터 10년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짜는 뭐죠? 2017년 12월 30일이죠. 아직 안 됐죠. 1번은 뭐죠? X죠. 2번 갑이 2017년 5월 30일 을에게 내용증명 우편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나요? 이게 유지가 되려면 뭐예요? 6개월 내에 뭘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따라서 최고한 것만으로 그런 것은 아니므로 2번은 뭐죠? X죠. 3번 을이 2017년 5월 30일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갑의 대여금 채권은 2017년 10월 30일의 시효로 소멸한다. X죠. 지금 5월 30일을 채무를 승인해서 소멸시효 뭐가 됐어요? 중단됐으면 그때부터 또다시 몇 년이에요? 10년이니까 2000 몇 년이 되는 거죠? 27년 5월 30일이 뭐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겠죠. 4번 갑은 2017년 5월 31일 을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1억 원을 지급하는 걸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고 2017년 10월 1일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이 대여금 채권을 보존을 위해 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7 5월 31일 가압류를 집행하였다면 권리 행사한 거죠. 이게 또 뭐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X가 되고요. 정답 4번이고 해설도 뭐죠? 잘못됐죠. 그죠? 갑의 대여금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가 아니라 뭐죠?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설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잘못되고 해설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나온 내용을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의 정지가 나와요. 다시 와서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됩니까? 완성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이 됐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시간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런 사유가 해소가 되면 바로 소멸되나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10년이 됐어요. 그래도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은 거죠. 멈춰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러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완성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는데요. 일단 원칙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지의 제도의 취지가 나와 있고 준용 큰 의미 없고 시효 정진 사유에서 1번 제한능력자입니다. 법조문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에게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따라서 성년자가 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은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부부간의 권리 기억나시죠? 자, 혼인하게 되면 권리 행사가 뭐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따라서 20년, 30년 동안 지나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고요. 다만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은 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번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모 할머니가 계신지도 몰랐는데 그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에게 뭐가 생겼어요? 상속재산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제가 뭐인지는 알아야 돼요? 상속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누가 상속인인지 뭐 되지 않았어요? 결정되지 않고 있다면 권리 행사가 뭐가 돼요? 불가능해서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결정이 돼야 상속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뭐 되지 않고 있어요?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 좀 읽어볼게요. 자책 맨 밑에입니다.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관한 대항 권리는 상속인의 뭐예요? 확정. 무슨 말이죠? 상속인이 누군지 뭐예요?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관리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에 있는 때 6개월 내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요? 정지가 되고요. 20년, 30년 지나더라도 상속인이 결정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천재 기타 사변인데 이건 1개월짜리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500만 원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10년이 다가와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요? 돈을 빨리 받아내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났는데 500만 원 달라고 권리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때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서 소멸시효를 뭐합니까? 정지시키는데 여유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1개월입니다. 법정 읽어보면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시효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그죠? 첫째, 제한 능력자의 법정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뭐가 됩니까? 정지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부간의 채권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되고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의 채권도 뭐죠? 소멸시효가 뭐가 됩니까? 정지가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는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시효 정지는 몇 개월입니까? 1개월의 여유를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요. 소멸시효의 법률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